그래도 다 알아야. 이거 할 건데 이거 안 가져왔어? 아, 가져왔죠. 두 개 다 필요한데? 두 개 다 가져왔니? 스프링 철된 거 쓰면 다 하고 왔어요. 올라가서. 작품 소리. 그 지난주에 줬던 네. 거에 3단원에 끝일 거야. 장기전이 뭐랑 같이 있었죠? 장기전이 앞에 뭐가 있나? 그거 아닌가? 아, 송민국 뒤에 있는데 이게 뭐 있냐? 세상에 아닌가? 뭐지? 이거네. 아, 국어대가리. 국어대가리 뒤에 있는 거. 국어대가리. 장기전 내용은 엄청 간단한 부분만 실려 있어서 내용은 문제는 쉽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말이지. 중요한 단어 이거 우화? 우화. 우화가 뭐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교훈을 주는 거? 여기서 우는 한자고 네. 우스꽝의 우스꽝은 한글인데. 비꼬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우화는 뭐냐면 인간이 아닌 뭐 동물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을 의인화. 그래서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우화고 그런 기법은 우의라고 한다. 우화 혹은 우의.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솝우화인 거지. 그래서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의인화해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가 전체의 은유가 되는 거고,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은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기 때문에 풍자에 해당하는 거지. 이렇게 풍자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의 비판 지점들은 보통 그냥 보통의 토론회장 같은 데서는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좀 민감한 문제라거나 아니면 기득권이나 지배층에 대한 그 지배층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비판 지점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여기서 장기전에서는 어떤 핵심을 찌르고 있냐면 여기 개가에 대한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금기시 됐었지. 남편이 죽는다거나 하면 아내도 수절을 했어야만 했었고 평생. 여기서도 이 까투리가 과부가 되는 거니까 과부가 되면 수절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남편 쪽에서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아내 쪽에서 이혼을 할 수는 없었고, 이혼을 당하면 죽거나 아니면 저 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거나 이래야 했었거든. 가부장제가 조선을 지탱하는 큰 기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걸 대놓고 막 비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위의 기법으로 비판을 한 게 이 장기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공문소설. 한문이 아니고 공문소설이다. 이거 원래 판소리였나?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판소리였는데 판소리는 사라지고 이 전의 형태만 남아있는 작품인 거지. 그래서 우화소설이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풍자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
주제는 봉건적 인습과 유교윤리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데 봉건적 인습은 가부장제를 얘기하고 유교윤리도 이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요구됐던 지조나 절개를 의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특징, 의인화된 동물들 이것도 우화에서 나온 특징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다. 판소리 사설의 요소가 남아있다라는 건 문체의 운율감이 느껴지는 건데 문체의 운율감이 느껴지는 건 보통 사음보를 찾으면 된다. 사음보로 읽히면 운율감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다. 언제 시대냐? 조선 후기야. 이런 것들이 이 봉건적 인습과 유교 윤리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는 까투리의 만류를 무시하고 콩을 먹으려던 장기가 덫에 치여 죽고 과부가 된 까투리가 계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간단한 줄거리. 그래서 장기란 놈 하는 말이 이런 것들도 사실 판소리의 어투라고 할 수 있다. 운율감과는 다른 방식으로 판소리의 어투인 구어체를 쓰고 있는 어라 그 콩 소다마다 하늘이 주신 복을 더내 어디마다 하니 내 복이니 먹어보자 하고 욕심을 내고 이 욕심을 내는 것은 조심성이 없고 성급한 성격인데 이거는 부정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장기를 까투리 하는 말이 아직 그 콩 먹지 마소 눈 위에 사람 발자국이 있으니 눈 위에 사람 발자국이 있으니 신중한테도 있고 수상한 자취로다 다시금 살펴보니 이 입을 후려 불고 비록 싹싹 쓴 자취심이 고이하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 발자국은 있는데 또 이 콩이 있는 곳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니 그 콩 먹지 마소 제발 먹지 마소 하고 신중하고 굉장히 영리한 모습이지. 그러니까 까투리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 이게 그 고전 소설의 주된 독자층이 여성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고전 소설들이 여성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남성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거야. 그런데 장기란 놈 하는 말이 네 미련하다 하고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지. 요게 중요해.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게 이 작가가 혹은 독자층이 비판하는 내용인 것이 이걸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까투리가 뭐 그럴듯한 간밤에 꿈을 꾸니 이 꿈은 예지몽을 일어나는 거고 대불길 뭐 자양처사 하고 두 번 만류하니까 나도 간밤에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꿨다 하고 이것도 예지몽이라고 이 일몽도 하나의 꿈도 예지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건 비현실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전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비현실적 요소다. 그래서 콩을 먹겠다 하니까 내 꿈 혐오하면 다 흉몽이다 해서 뭐 죽음의 이미지가 여기 죽음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금강산이 그 저승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승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 그래서 목이 잘리는 꿈이었다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시하고 먹었다. 그래서 이 장기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여자들도 똑똑할 수 있다. 똘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 말을 무시하면 여성이라는 이 계층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고 여자들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재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의 재혼에 대한 입장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 사랑 손님과 어머니로 이어져. 사랑 손님과 어머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 남편은 죽고 애도 하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시대 배경은 50년대, 1950년대. 그때까지도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다. 여성들의 재혼은 힘들었던 시기였다. 근데 지금은 이혼율이 절반쯤 되잖아. 진짜 세상 많이 바뀐 70년 만에 엄청 바뀐 거지. 그렇다. 아무튼 요건 그렇고 요거 아주 짧게 끝났고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을 보면 우리가 이거 봐야 될 게 정선아리랑하고 수호제비는 어디 있었지? 소지는 맨 뒤에 있었어요. 음. 그 입동 뒤에. 아 그렇구나.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은 일단 장르는 민요고 특징을 보면 얘는 사음보에 후렴구가 반복되는 형태고 그리고 민요는 어떻게 전파가 되니? 구절. 그치. 민요는 평민이 지어서 구비전승이 되지. 이 구전의 특징이 이거예요. 후렴구의 반복.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각수가 각 연이 독립적이다라는 특징이 있단다. 이거는 두 개는 사실 이어지는 건데 일단 구전이 되려면 내용이 짧아야 돼. 근데 내용이 너무 짧으면 이게 노래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부르다 만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내용은 짧아야 되는 각각의 내용은 짧아야 되지만 전체를 보면 좀 길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요것만 부르고 누군가는 두 개 부르고 누군가는 네 개 부르고 이럴 수 있게 만들려면 이렇게 끊어줘야 돼. 근데 이 끊어주는 역할을 후렴구가 하는 거지. 그래서 후렴구와 연구군이 되어 있는 건 이어지는 내용인 거고 그럼 왜 각수는 독립적이냐? 암기를 하다 보면 누가 자꾸 틀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안 부를래. 뭐 이래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딴 거 넣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각수가 독립적이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상의 유기적인 연결이나 진행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 그리고 여기 있지만 민요 강원도 지역 정선이 강원도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전해지는 날이 오는 민요이고 독창이나 선창 방식으로 주로 불렀다. 내용은 이 전부 민요의 내용인데 그냥 사랑, 신세한탄, 풍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리랑들은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는 밀양아리랑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려진 건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다. 그래서 민요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줄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정리가 잘 안 돼. 물론 이거 뒷부분은 줄거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부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독립적인 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한단다. 그래서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 맞을라나의 시니까 노래니까 리을 라나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을 하고 있다.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몰려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거창한 해석이긴 하지만 만수산이 개성의 북쪽의 산 이름이고 우리나라가 요렇게 있을 때 뭐 요쯤 개성이 있고 요쯤 개성이 있고 이성계는 어느 지역 사람이었니? 있죠. 여기 사람이었거든. 함경도에서 여진족과 싸우던 사람이었어. 본인이 여진족이라는
소문도 많이 들었고 워낙 덩치가 커서 덩치가 크고 싸움을 너무 잘했대. 근데 여진족이 딴 얘기인데 여진족 1명 대 조선군사 10명이라고 했고 조선군사 10명 대 중국군사 100명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싸움 잘했던 민족인 거지. 그만큼 싸움을 잘했던 게 여진족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 세우잖아. 근데 이성계가 싸움을 너무 잘하고 덩치가 너무 크고 얼굴이 잘생겨서 그래서 여진족이라고 그랬었대.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다 키가 컸대. 연산군은 모델 같았다고 조선왕조실록에 써있거든. 고소네. 그게 피가 섞인 거지. 그때부터 이제 직계를 혈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언제 조그만 사람이 태어났냐면 선조가 서자거든. 선조가 조그맣고 영조가 서자야. 영조가 조그맸어. 그러니까 그 피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선조는 아예 왕의 핏줄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었대. 그냥 그 후궁이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대. 워낙 다르게 생겨서. 아무튼 그래서 이성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만수산 즉 개성 북쪽에 있는 산을 통해서 검은구름이 모여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만큼 이 민요가 오래되었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라는 게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이렇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이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흥을 돋우어주는 조흥구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부분이자 민요의 후렴의 역할이죠. 조흥구 대신 여흥구라고 하기도 하고 조흥구라고 하기도 하고 여흥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흥은 흥이고 신난다 할 때 그 흥이고 음은 음악할 때 음이고 여는 남는다는 뜻이야. 잉여할 때 여야.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조는 만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흥이나 음을 만든다 혹은 흥이나 음만을 위한 남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뜻이란다. 같이 쓰니까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는 그냥 문제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선 아리랑이 요렇게 요쯤에 만들어졌다. 명사 심리가 아니라면 이건 해변을 얘기하는 거고 강원도의 해변이겠지. 해당하는 외피며 모춘 서머리 아니라면 두견세는 왜 울어? 아니라면 왜? 아니라면 왜? 이걸 같은 위치에서 반복을 하면 대구가 되고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대부분인 거죠. 맞아. 그리고 요것의 기능은 음률형 기능 음악성을 띠게 된다. 같은 자리에 같은 말이 나오면 박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해당하는 피며 두견세는 왜 그러면 명사심리에 해당어가 피었고 다른 데는 못 핀다는 거야. 해당어 아름답고 명사심리 아름다우니까 이 두 개는 합쳐져야 한다는 뜻이야. 모춘 3월이네. 아무튼 모춘 3월 늦은 봄에 두견세는 울고 있다 그런 뜻이란다. 두견세는 한을 의미하는 새, 한을 의미하는 새고. 혹시 두견세 나오면 다 감정이입은 아니죠? 다 감정이입은 아니야. 여기서는 감정이입이 맞긴 하지. 근데 이렇게 자연물에다가 서술어가 감정서술어면 이건 감정이입인데 근데 그거 말고 두견세가 그 한을 의미하면서 감정서술어랑 안 붙을 때가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정과정에서 그렇거든. 그 산에 있는 적동세가 두견세니까 산에 있는 적동세와 내가 비슷합니다라고 말해. 그것은 그 적동세가 갖고 있는 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한이 있어서 적동세가 한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적동세가 원래 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딱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건 한의 의미만 가져다 쓴 거고 그치. 감정이입이 아니고
감정이입이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감정 서술어가 붙어줘야 돼. 그래야 감정이입이다. 늦은 봄에 이 한스러운 정서를 표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두 연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도 정선의 구명 옛날 이름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즉 옛날에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 서리법이고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서 산만 춤추하네. 요거는 음성 상징어지. 음성 상징어 쓰고 있다. 산만 첩첩으로 있는 척박한 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요렇게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 정선에서 사는 건 참 고달픈 일이다. 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부분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쌀이꼴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먼저 핀 동백꽃이 다 떨어진다. 요거는 설화가 있다라고 했었지. 동백이 필 때 만나기로 했다라는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마을에 있는 써줄까?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마을에 사는 남녀가 동백꽃이 필 때 만나기로 하는데 남자 쪽 마을에 여자가 가기로 한 거야. 근데 배는 있는데 뱃사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빨리 좀 건너달라라는 그런 안타까움.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사철 임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이건 뭐냐면 동백과 낙엽은 서로 겹쳐진다는 거지. 만난다는 거지. 그런데 임을 그리워 하는 건 못 만난다는 거지. 이렇게 대조다. 나는 못 살겠네 라고 감정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또 있지 여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못 만났어. 근데 남자가 찾아온 거지. 정드님이 오셨는데 수인사를 못하고 행주치마 입음을 벗어 눈으로만 반기네. 이거 소극적이고 수줍어하는 모습이고 치마가 있으니까 사자가 여성이다 라는 것이다.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딱죽이 낮음이 만만 같다면 요렇게 요게 구체적 지명을 살리면 이게 지역세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특색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성이 높아지면서 공감이 잘 이루어진다. 만만 같다면 올 같은 봄철에도 봄 살아나지. 즉 먹을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이 윗부분에서 과거에는 무릉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사만났다 라는 그 부분하고 사실 이어지는 그런 정서인 거지. 가난하다 라는 거. 정선 사십리 발구덕 심리의 삼산 한치인데 계속해서 정선, 한치 이런 식의 지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의병 난리 났을 때도 피난지로다 라는 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이거 석적성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이 일어났을 때도 여기에 모여서 살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역세를 띠게 되는 이런 아리랑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역의 특수성하고 민족의 보편적 민족 정서를 같이 다룰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지역 문화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결합된 형태이고 이것은 곧 다양성을 갖게 해준다. 보편성은 공통점을 갖게 해주는 거고 특수성이 다양성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합쳐지면 결국 다양해지기는 하는 거지만 이 다양성은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니까 뭐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지. 근데 이 부분이 충분히 보기로도 나올 수 있어. 보기로 이렇게 나와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정선아리랑의 보편성은 뭐니? 정선아리랑의 보편성.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 뭐야? 한 그치. 한이 나와 있는 거지. 뭐 두견제도 나와 있었지만 그 뱃사공이 나를 못 건너다 줘서 결국에는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것 이런 거 모두가 한인 거지. 그리고 당시에 평민의 가난 같은 것도 당시에는 보편적이었던 거지. 특수성은 지역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우라지, 뱃사공, 뭐 혹은 그 명사심리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게 지역명, 뭐 아우라지, 뱃사공 또 뭐 있었지? 한치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한치 그런 식의 정성 그렇지. 이런 식의 이 특수성들 일단 그리고 명사심리 이런 것들. 명사심리는 지역명이 아니고 그 지역을 부르는 별명이었어. 그 해변을 부르는 별명이었단다. 지금도 명사심리 가나? 올해가 많이 없어졌다는데 이런 게 특수성과 보편성이다. 그래서 그 보기로 내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봐라라는 것도 괜찮고, 선지로 그냥 특수성과 보편성과 다양성 이런 단어들을 언급한 선지를 꾸미기도 괜찮다. 이거는 이게 과연 나올까요? 이거는 뭐만 중요하냐면 이거만 중요해. 가수의 노래를 듣고 소설가가 글을 쓰고 그 글을 보고 가수가 다시 노래를 만들었다. 이거. 그래서 그리고 독자의 참여에 따라 창작물 생산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앞부분 이 독자의 참여에 따라 창작물의 생산이 결정되는 방식이었다는 건 창작자와 소비자의 공동 창작이라는 새로운 창작 방식을 한번 시도를 해본 건데, 이 새로운 창작 방식이 시도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지. 가수의 노래 듣고 소설가가 글을 쓰고 다시 그 글을 보고 가수가 다시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건 2차 저작 같은 것에 해당을 하는데, 근데 하나의 작품이 다른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의 이 창작 방식을 썼다라는 요 정도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그냥 근데 이거 제가 읽어봤는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요조도 가사 잘 쓰는 가수이고 그렇긴 하지만 독자가 참여를 하면 그러면 내용 자체가 깊어질 수가 없어. 지들이 맛에 맞게 그치. 써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써주려고도 하고 독자가 제시하는 그런 소재들이라든지 그 프로 작가들이 개발하는 소재에 비할 수 없거든. 무시하는 건가? 어딨지? 소재기 찾아야 되는데.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 있어. 다음 그 전 책에 있지. 네. 지난주에 준 그 책에. 자, 소재기 일단 갈래는 아까 장기전이
국문이었다면 얘는 한문이고 한문수필이고 기 형태다. 기 형태는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기 형태의 수필이다라고 했었지. 기사 이런 거라고. 근데 수호제기 자체는 성찰과 교훈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 나오니까 경험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주제는 수오, 나를 지키는 일, 수오의 중요성이고, 뭐 그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내용이 나올 부분이 사실 보이잖아. 이 수호제기는 이 요거 어디야? 여기 여기 나오겠지. 여기 안 나오면 여기하고 또 어딨지? 여기. 천하물. 그치. 요거 두 개만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앞뒤 심지어 그 생략하고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이제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회고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이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요 앞부분, 이 두 문단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정리하는 형태로 해줘야 한다면, 뭐 그 밭은 왜 지킬 필요가 없고, 뭐 나무는 왜 지킬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한다면, 요 부분은 정략용의 일생을 보기와 제시돼 있어. 굉장히 뻔하지. 근데 국어가 다 뻔해. 국어 문제들은 이미 확립돼 있거든. 뭐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적었더니 우리가 안 끝내고 넘어갔는데, 이런 거 객관적으로 기록할 교훈을 제시한다. 의문을 제기하고 깨달음을 얻는 구성 방식이다. 이런 거. 예시와 인용을 통해 글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인다.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오겠지. 글의 형식상의 특징 한 문제 나오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해줬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갈래의 특징. 네. 그치. 두 번째 작품의 형식적인 특징 혹은 뭐 표현상의 특징. 세 번째 내용의 이해. 네 번째 보기. 다섯 번째는 뭐게? 어휘. 이렇게 나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수호제기에서는 이게 나오기 힘들어. 왜냐면 너무 뻔한. 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 우린 기에 대해서 잘 몰라. 차라리 기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2, 3, 4, 5를 내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지. 선제 하나로 들어가는 거지. 기의 특징. 그러니까 요거 어딨지? 요게 선제 하나로 들어가거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국어 문제가 구성이 되게 사실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 이거는 하나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이해의 수준을 물어보는 굉장히 좋은 방식의 문제들이야. 크게, 좁게, 넓게 물어보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확립된 이후에 변한 적이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문제 유형이 있지. 이거보다 더 좋은 문제 유형은 뭐냐면, 너네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건데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호제기랑 뭐 이옥서를 비교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 이똥과 제망입니다. 그치, 그렇게 비교를 하거나 사실 뭐 반칙인데. 근데 그렇게 묶어버려서 내는 게 어려운 문제지. 이거는 작품 하나를 이해하는 거고, 비교문학이라는 또 장르가 있거든. 문학 중에, 문학의 비평 중에서 비교문학이라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되게 큰 전공이거든, 비교문학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버리는 게 가장 또 하나의 문제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화이팅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형식적 특징이 있다. 일단 수호제기를 알려면 수호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수호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도 있었고, 수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 수호는 나를 지키는 이란 뜻이고, 집이 제잖아.
이렇게 따로 알아두면 된다. 근데 음. 그 수호제의 의미를 만약에 쓰라고 서술형이 나왔을 때 음.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써야지 정답인 경우가 있고 음.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라고 써야지 정답인 문제가 있고 한데 그럼 어떤 그러니까 질문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해야지 그 두 개를 구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제의 뜻을 물어보면 수호제의 의미를 물어보면 나를 지키는 집 혹은 뭐 그 큰형님의 서재의 이름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 수호제를 통해서 뭐 얻게 된 글쓴이의 깨달음에 대한 문제라면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일이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하는 거지. 가장 좋은 건 사실 둘 다 써버리는 건데 나를 지키는 집으로서 큰형님의 서재 이름인 수호제는 나를 지키는 집으로서 그다음에 쭉 써버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제 단답형인 경우에는 또 그렇게 되면 점수가 깎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보고 파악을 해줘야 하는 거지. 그래서 주제를 물어보는 것이냐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냐로 그 구분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문제의 포인트가 이거였답니다. 처음에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읽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기를 끄덕끄덕하진 않았다. 거의 줄거리 문제 같은 거지. 이거는. 그래서 왜 의아하게 읽었느냐? 내가 어떻게 나를 잃어? 라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그런데 장기로 귀향 온 이후 이 귀향 때문에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다. 그래서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환히 깨달은 거.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 돈, 오. 돈, 오. 혹은 돈오점수 이렇게 부르는데 돈, 오만 기억하면 돼. 돈, 오.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밭, 집 두 개 같은 거고 그리고 꽃나무와 과실나무들 그리고 책 그리고 옷과 양식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각각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다르지. 다른 거 정리해주면 되지. 밭과 집은 훔쳐갈 수가 없는 거고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은 훔쳐가기 어려운 거고 책과 옷과 양식은 너무 많아서 훔쳐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땠나? 나는 생각해보니까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요. 출입이 무상하다. 그래서 뭐 여기는 없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그런 요구를 하잖아. 초심을 찾아야지 하고 그런 의미인 거야. 사실 이 수호제는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오는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바로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쉽게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이거는 유혹이지. 이기심 위험과 제한과 겁을 주면 떠나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공포를 느끼게 되면 초심이 변하고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이거는 향하게 강한 것이고 강하지 못한 것이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일단 나와 있는 거지.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고 한 번 떠나가면 붙잡아둘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나, 본질적인 나의 특징은 천하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것이다.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 이거 어떤 표현법이게? 여인? 응? 아니에요? 이 나는 나잖아. 근데 이 나는 아니잖아. 요거 추상적
전혀 혹은 대상의 구체화. 그치 구체화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또 우리 뭐 이런 거 생각해줘야지. 동짓달 기나긴밤 이런 것들. 한원이를 표현. 그치 그런 거. 그래서 그 다음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여기서부터는 성찰과 반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게 바로 허투루 간수하는 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조정의 벼슬아치가 된 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 결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근데 문경세제를 넘어라는 건 그 거슬러 올라갔다는 그런 뜻이다라고 했었지. 문경세제를 통해서 과거시험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이건 뭔 뜻이야?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영원한 도깨비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거기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갔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나 귀화 왔잖아 이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답이 뭐니? 이 질문에 대한 답. 넌 뭐 때문에 여기 왔니? 라고 했을 때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거지.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만 그렇지 않고 둘째 형님도 그랬다. 큰 형님만 그렇지 않아서 수호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거 맹자께서 말씀드리기를 이게 바로 고전 수필의 뭐 관습 혹은 규칙이야. 이거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하는 거. 인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거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부분은 수호자의 기문으로 삼는다. 상냥문으로 쓴 게 바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다. 이 작품의 중요성으로만 보자면 뭐 요 얘기도 계속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송미인곡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인데 그 두 작품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고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게 사실 수호제기거든. 수호제기가 제망매가겠지. 근데 송미인곡도 수호제기도 작품 더 읽기에 나와 있어서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본 지문 중에서 음. 제가 난소금 다음으로 중요한 건 누가 될까요? 난소금 다음으로 중요한 거? 글쎄요. 아마 그러니까 입동이 소설이라서 난소금도 소설이니까 본지문에서 더 난소금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제망매가지. 제일 안 중요한 게 그거야. 두보시 안 중요하고. 진짜요? 제목이랑 완전 연관돼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연으로 출연하는 시인 거지. 왜냐하면 중국인이잖아. 그렇죠. 무슨 그 번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보시가 제일 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안 중요한 게 그거지. 중국인. 세상에 없는 그거지 그거. 그 정도 말고는 다들 중요한 작품이나 중요한 작가긴 한데 굳이 따지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난소공하고 제망매가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송미인곡과 이거 수호제기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 그 다음에 입동하고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 제가 어제 풀어봤는데 엄마가 어디서 문제 풀어오셔가지고 난소금이랑 제망매가 보고대가리 입동은 괜찮았거든요. 그래? 그럼 뭐가 안 돼? 송미인곡이
3위곡이랑 연관 지을 때 좀 어땠어요? 그치. 송민곡과 삼위인곡은 굉장히 잘 쓴 작품이지만 옛날 작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 쓴 작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쉽다는 뜻이야. 진짜 어느 경지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작품이 쉬워지거든. 너무 잘 쓰면. 그래서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은 되게 쉬운 작품인데 좀 낯선 작품이기는 하지. 그래서 근데 송미인곡 우리 몇 번 했나? 한 두 번? 세 번? 그래도 꽤 했을걸요? 한 것 같은데 계속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북어대가리급으로 한 것 같긴 한데 그치. 보고대를 몇 번 했나? 세 번 했나? 그건 중간 전까지 합치면 한 4번은 했을걸요? 그러니까 너무 지겨워. 근데 송미인곡도 여러 번 한 것 같으니까 송미인곡에서 틀리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 송민곡의 음. 그 고전 한글을 음. 현대어 풀이로 쓰라는 그게 있었어요. 문제에. 근데 맥락상 맞는 것 같아서 안 골랐던 게 틀린 답이었던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그래, 너네는 또 그 현대어로 써라 하고 뭐 한자로 써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네 학교에서. 그래서 현대어 풀이 당연히 알았어야지. 근데 송민국은 그나마 쉬워. 한자어로 풀이하기 쉬워. 왜냐면 대화체고 흐름을 알면 대충 쓸 수 있거든. 그래도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어. 삼위인국은 안 그래. 거긴 한자도 많이 나오고 내용이 좀 그 작가가 정철이 약간 억지로 끌고 가는 면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의욕이 좀 과한 그런 작품인 거지. 내가 여기서 반드시 저 선조를 설득시켜서 나 여기서 풀난다 라고 생각하는 의욕이 좀 과한 작품이고 송미인곡은 좀 내려놓은 작품이야. 한국식 면전을 기다리고 안 부르거든. 좀 내려놓은 작품이라서 훨씬 더 담백하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드디어 왜 그러지? 해보도록